예, 좀 무거운 영상이죠. 제가 2014년도에 만들었던 목숨이란 다큐멘터리의 도입부입니다. 여기서 나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뻔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댁에서 잔치를 다 벌인 뒤에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모셔갖고 한 뒤에 호스피스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인 촬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사흘 후에 돌아가셨던 분이셨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대부터 함께 하다가 막상 호스피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최소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놀랍게도 호스피스에서의 어떤 생존 기간이 21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평균일 따름이고 모든 병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병세가 악화됐을 때 예측 못하고 떠나보낸 분들이 제가 호스피스에 간 이후에 한 82분 정도 임종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느꼈던 깨달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다큐멘터리를 좀 골치 아프고 좀 터부시대에 있는 다큐를 만들게 됐냐면 좀 독특하게도 저한테 좀 화두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어릴 적부터 해서 20대 때, 30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죽음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불교와의 인연도 그 점에서 좀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깊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좀 찾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제 관념적인 입장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영화가 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암으로 중환자실에서 떠나보내게 됐고 또 1년 사이에 동갑이었던 형수님이 호스피스에서도 떠나게 됐고 그 여파로 또 어머님께서 현재까지 이제 식물 상태로 계시는 여타의 좀 제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겪을 법한 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호스피스란 곳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좀 직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비에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이유도 제가 개인적인 성찰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1년씩이나 그 선임 외에 출입 금지되어 있는 그 공간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다큐멘터리를 핑계로 삼아서 1년 동안 그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를 읽게 됐던 것 같은 연유로 목숨이란 다큐멘터리도 작품은 일종의 핑계고 제가 죽음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또 답을 얻고 싶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막상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 호스피스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좀 생소한 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분들 중에서 20% 정도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서 갈까요? 병원이죠. 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실에서 마무리를 하시게 될까요? 중환자실. 맞습니다. 제 친구를 중환자실에서 보냈을 때 충격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은 말이죠. 그 친구는 대단히 밝고 저한테서 밝은 기운을 늘 중학교 때부터 줬던 하여튼 밝은 기운만 늘 느꼈던 그런 친구였는데 마지막 중환자실에서는 마치 동물 실험실에 있는 그래서 팔까지 결박되어 있고 눈을 초점을 맞추기가 힘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걸 2번이나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그 친구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 제 꿈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더군요. 편안해진 상태로. 그런데 그때 있었던 50일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중환자실 2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느꼈었거든요. 이 호스피스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말기 환자들은 60% 이상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곳이죠. 이곳의 목표는 어떻게든 치유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식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하려는 거죠. 그것도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것에 참 잔인함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기도 한데 임종 2주 전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물론 항생제와 더불어서 1인당 항암제 투여율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항암제라는 게 우리가 항생제하고는 다릅니다. 옆에 주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심하면 온 피부가 다 갈라지고 뼈마디가 깨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하시죠.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것을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임종 2주 전까지 항암 투여를 하는 시기라는 거죠. 10분 중에 2-3번 정도를 그런 식으로까지 치유를 하고 마지막까지 인공호흡을 달고 있는 경우도 20%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면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5%? 그러니까 임종 2주 전까지 이 약물 치료한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인공호흡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4%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랬다가는 소송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치료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제 선배분의 모친께서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나을 확률이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께서는 연세가 1원을 일찌감치 넘으셨고 80에 가까워지셨는데 우리 그 선배분의 어떤 고집 더 나아가서 앞에까지의 불효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뭐랄까요 미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게 됐죠.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습니다. 한쪽 폐를 제거하고 한쪽을 남겨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뒤로 3년을 생존하셨는데요. 삭과는 한 채로 산소통을 거의 몸에 묶인 채로 3년을 사시다 갔습니다. 의사소통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 3년이 그 폐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예측되어진 게 6개월 정도였거든요. 그 6개월과 거의 죽은 듯한 3년,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선택이 있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중환자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일반 정말 중환자인데 살아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분인데 이런 집중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고칠 수 있다면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잔혹하다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PICS라고 그 중환자 치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겪고 나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혹독한 고통을 받는 게 예를 들면 처음에 숨을 차가 호흡이 잘 안 되면 삭관을 하겠죠. 삭관이라는 고통은 대단히 힘들답니다. 이거를 한 경우에서 실제 우리가 가래가 목에 탁 껴도 힘든데 관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서 무심결에 이걸 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결박합니다. 양쪽 다. 팔이 결박된 상태에서 소변을 잘 조절 못하면 요도관을 심습니다. 요도관을 심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옆에 있는 환자한테 불편을 주면 수면을 취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면이 깬다면 내가 통증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떤 고통이 오겠냐는 거죠. 누워서 배변하고 그것도 우리가 환자 46명당 중환자실 의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또 환자 평균 5명당 간호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절할 때 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만약에 성공해서 살아나올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뻔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연장에 불과한, 근데 그것도 고통을 담보한 연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선택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 사인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마지막 고통을 안긴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고통이 될 만한 고통을 40일, 50일, 60일
이렇게 남긴다는 거죠. 막상 의사 어떤 분은 40일 이상이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폐가 섬유화돼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내려와서는 평생 인공호흡에 의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의사분들이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의사분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의식들이 현세 중심에 참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불교 문화도 오래돼 있고 또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도 오래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생관, 죽음관을 다투는 곳은 가장 큰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재래의식 자체가 32개의 재래의식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임종을 했을 때 옛날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복 이렇게 외치거든요. 돌아올 복자. 혼이여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32개의 절차 다 마지막에 오는 게 반혼이라고요. 혼을 돌려서 다시 댁으로 모셔오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보내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게,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내세관이 없다는 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영원히 영가가 다시 내세를 맞이하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여기서 일종의 절벽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자님의 어떤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제자분이 물어보니까 내가 현세도 모르는데 내세를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니? 내가 알기로는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혼백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겠니? 이거는 우리가 마치 연기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내세관이 없는 관계로 끊임없이 육체 또는 육체를 통한 자손의 번창, 이 자기가 영구성을 지탱하는 하나의 초점으로 보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풍수란 게 있죠. 음택풍수, 특히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복을 발복시킨다, 복을 키운다는 이런 것까지 이어져 있는 게 육신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고 매장되어 있는 그 돌아가신 육신이 살아있는 자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준다 할 만큼 육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서는 똥밭에서 굴러도 이성이 좋다? 는 이야기로 될 만큼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효라는 입장에서 부모님을 잃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게 되는, 그래서 3년 동안 죄인으로서 상을 지켜야 하는 그런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된 도리로서 호스피스란 곳은 마치 생명을 중단시키는 고려정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말 자체를 가족회의에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끔찍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에 준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미련과 또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들, 불교에서 본다면 무명이라고 하죠. 좀 뭐랄까요, 어리석음이 많은 고통을 준다고. 특히 삼독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어리석음이 하나의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부모로 하여금 고통을 준다. 우리의 가족한테 고통을 준다는 데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모름, 무명이 이런 지점까지 도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 우리 각성을 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게 항암제, 항생제, 임종 전, 2주 전까지도 아주 강한 치료를 하는데 불구하고 또 인색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인당 685ml의 몰핀을 쓴다면
우리는 55 정도밖에 안 쓴다는 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통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고통을 0에서부터 10까지 WHO에서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아기들을 낳고 출산하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0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상고를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7. 많이 경험에 의한 대단히 정확하게 7이라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7 정도를 할 때 우리는 평소에 욕을 안 하시는 분조차도 욕을 하시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암의 통증이 강화됐을 때는 9까지 간답니다. 저도 참 잔인하게 췌장암부터 몇 가지 암은 대단히 통증이 많고 어떤 암들은 되게 둔하게 온다는데요. 그 췌장암 걸린 환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통증이 되게 강할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뺨을 안 맞은 게 다행이죠. 사실은 그런 질문한 게 저도 생각해봐도.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게 우리가 몸이 많이 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찌릿찌릿하죠, 그죠? 건드리기만 해도. 근데 온몸이 저린데 저린 상태인데 누군가 방문을 착 여는데 바람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저린 상태에 칼을 탁 긋는 것 같아요. 몸에 바람이. 왜 그걸 다시 알게 됐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지 여름날에도 문을 닫아놨고 문을 제발 좀 살살 열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들었고 했는데 그 칼로 몸을 샥 핥히는 듯한 고통이래요. 그게 2시간 갈 때도 있고 3시간 갈 때도 있다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단순한 소염 진통제로는 안 듣습니다. 그게 의사분들 중에서는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신의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통증을 잡는다는 거죠. 그에 불구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가 때로는 생명을 단축하게도 본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통계로 나와 있는지 전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또 다르게는 살리겠다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안 쓰는 부분이라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살리는 목적을 하지 마약성 진통제를 정말 강하게. 왜냐하면 앰플 하나를 맞아서 효과가 있었는데 이 앰플이 한 달이 지났을 때도 그대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마약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18개를 맞아야 됩니다. 같은 게. 그런데 처음에 하나 가지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안 잡힌다 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갔을 때 어떤 분은 그 하루 평균 150개 앰플을 맞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취해서 누워 계시냐고요? 아니요. 일상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란 것을 줄여서 그냥 눕혀놓으려고 아니면 마비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통증을 낮춰서 평상시대로 아마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대로 당신의 마무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호스피스란 곳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도 틀리면 의료적인 접근도 틀립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막상 도착해서 프로세스를 충분히 봤을 때 여러분이 환자로 막상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많이 재워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실래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칵테일을 수면제라든지 진통제를 적절하게 칵테일해서 이분의 삶의 조건에 맞게끔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6분에 1명밖에 전문의가 없다면 여기서는 완화 의료라고 우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완화란 게 통증 완화를 말하거든요. 통증 완화하는 의사분이 10명 또는 15명에 한 분씩 붙어서 계속 통증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맞이한 환자분들은 어떠냐고요?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호스피스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도 가고 2달, 3달 동안 계시기도 합니다. 그게 입원을 하실 때 절차를 한다고 이렇게 가보면 보통 2인 1실이나 뭐 1인 1실도 있는데 방이 작죠.
마지막 뭐랄까요, 정거장이에요. 여기인데 짐을 이삿짐처럼 싸오신 분도 봤습니다. 이 좁은 옆에 보관함, 의자, 또 보호자, 침대, 보호자 작은 간이 침대, 두 군데 공간밖에 없는데 이곳을 꽉 채우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불안이나 또는 당신의 습성이겠죠. 그걸 보면 옆집까지 불편함을 줄 만큼 뭔가 집착이나 이게 대단히 많은 그 가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로는 어떤 분은 옆에 그냥 통원 치료 잠시 온 것처럼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위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끔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춘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식도암이로까지 전이가 된 지가 오래돼서 2달 정도 되고 나서 오셨는데 이렇게 못 드시죠. 관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데 이분하고 함께 있는 그 병실을 쓰는 환자분이 일주일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모컨을 잡고 TV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채널에 모든 걸 다 돌려서 끊임없이 요리 먹방 프로그램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연세가 70 중반이었습니다. 또 한편은 저한테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의 욕구 중에서 먹는 것만큼 강한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잔인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70이 넘으셨고 했다면 충분히 당신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건데, 인종하는 그 순간까지 리모컨을 들고 먹는 욕구에 끄달려서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그런 말을 서두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살아온 대로 돌아가시는구나. 아무리 호스피스라는 화해, 정리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잠깐 들어왔을 때 인사나 하고 또 당신의 욕구인 식욕을 계속 추구하시다가 힘이 달려서 이제 멈추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봤다는 거죠. 이렇게 식당 차가 들어왔습니다. 카트가 들어왔는데 누가 조절을 못 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때 말기에 대단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시죠. 그러면 환자 베드 앞에 있는 커튼을 소리 나게 쫙 쳐버립니다. 그럼 옆에서 또 커튼을 쫙 치고 쫙 치는데, 이거는 마치 뺨을 때린 듯한 그런, 환자분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조절이 어렵습니다. 근데 참 운없게 식사 겨우 식욕이 좀 들어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실례했다 이거죠. 그런 잔인한 상황에서 한 번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몰핀을 거의 안 맞겠다고 하셔갖고 패치만 계속 붙이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온 뒤로 좀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저도 우연찮게 목도를 하게 됐는데, 환자분이 실례를 하니까 마침 간병인이 식사 시간이라 안 계시는데, 그걸 당신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당신 80이 넘었는데, 시원하겠다고, 구수하네, 이러면서 막 말을 붙여갖고, 이 무한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옆에서 커튼을 못 닫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중에는 밥을 다 같이 모여서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워서, 어떤 분은 앉아서 한쪽에 모아갖고, 그러니까 한 분의 온기가 그 병실의 모든 분들한테 선물처럼 오는 걸 봤거든요. 이 또한 살아온 대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호스피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죽음과 동시에 이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이별이라는 게 중환자실에서도 이별하고 호스피스에서도 이별합니다. 근데 이별의 성격이 틀리거든요. 제가 겪었던 중환자실의 이별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죠. 갑작스럽게 달려가 보면 이미 인공호흡을 거쳤든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도 없이 그냥 절벽처럼 임종을 맞이하죠. 그전에는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 둘의 30년의 관계가 정리돼 버렸고요. 그런 중환자실의 만남이 있는데 반해서, 이별이 있는데 반해서 호스피스에서는 연착륙을 합니다. 천천히. 이 연착륙하면서 오늘 말 못한 거를 내일 하고, 내일 못한 걸 또 다음 날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뭐 여기는 사목으로 계시는 종교인들께서 유도를 하셔갖고 결국은 서로 화해 상생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도 잡고 어떤 앙금들도 가능하면 풀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별이 아니란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 이후에는 한으로 남고요. 이쪽에는 슬픔이죠. 애잔한 슬픔. 다 같은 이별을 하더라도 그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기회를 잘 누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의사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런 기회를 스스로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막상은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셨고 갔는데 아플 때 말이죠.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따라 아프거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미약해졌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옆에 있는 보호자 아니면 자식이 손을 잡고 나도 힘든데 이렇게 버티는데 엄마 아빠가 좀 버텨줘야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에 그래 버텨볼까, 의사도 한번 해보자는데, 희망 한번 가져보자는데, 이 희망이 있다면 하시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이 시간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정리를 놓친다는 거는 참 인생에서 큰 걸 놓치는 것 같거든요. 잘 살아오셨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지 모르겠어. 마지막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는 그런 이별을 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것 같죠. 제가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좀 너무 집중이 조금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호스피스에 계신다고 모든 분들이 그런 장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밖에 안 많은 가장이신데, 여기에는 이제 따님도 2분 있고, 아직 출가 안 하셨는데, 그 아내분하고 3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환자분 옆에 계시지 않고 늘 복도에 계신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다 정도를 했는데, 한 번은 하소연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그 통장을 들고 또는 비밀번호를 들고 안 가르쳐 주신대요. 원무과에 뭘 접수를 하려 하더라도 내가 텔레뱅킹으로 할게 해서 당신을 보고. 그런데 점점점 그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께 슬쩍 지나가면서 좀 그런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당신의 권위, 보살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유언이 비밀번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의 유언은 3333 이렇게 하시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마지막 임종을 보는 건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물선처럼 점점 임종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떤 순환기가 안 되면, 소화기가 안 되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는 이미 선방정세라고 정상적인 대화나 의식이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3333 고사하고 아프다는 비밀밖에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비밀번호를 못 가르쳐 주고 돌아가셨고, 3개월 후에 사망 절차란 게 있더라고요. 그거가 3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이후에 외상값으로 남아버린 그 병원비를 수납하러 오셨다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부끄러워하면서.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만 이 침대 밑에 시한폭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다 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보인 모습이 우리 주변에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제일 크게는 계획을 길게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계획이 은퇴위원회는 뭘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차기 위안이 크더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그때 다 하려고 하죠. 그때 가서 수행을 하니, 그때 가서 보시를 하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좀 그렇지 않는 삶을 좀 보완해주고 좀 변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조금 줄여서 한 5년, 3년으로 했을 때 5년까지 나한테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5년을 만약에 다 끝났다면 다시 5년을 받을 때 좋은 부록이나 선물이라면 그 5년 안에 내 삶의 의미나 가치들을 좀 집약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좀 둬서. 그게 제 인생에서 좀 호스피스 전후에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가장 훌륭한가? 그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죽음 했을 때 익숙한 환경, 사실은 불행하게도 우리 임종하는 분들이 그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14%만 자택에서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옛날로 치면 객사라고 하는 76%가 병원에서 가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하는 차원에서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루 종일 케어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익숙한 환경이라고 할 때 아주 낯선 환경, 특히 중환자실처럼, 중환자실의 표현을 가장 크게 하는 게 고립과 공포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소통하고 누군가 손잡고 있을 수 없고, 면회라고 하면 길면 하루 30분, 짧으면 10분밖에 없는 그런 나 혼자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또 공포, 죽음의 공포,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 없이 계속 뭐라 하면 주사만 주는 이런 거에 비해서 호스피스라는 것은 일단 그 익숙함을 유발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존엄, 존경을 유지한 채라는 항목이 있다면, 앞에 제가 표현한 게 잔인하게는 실험실의 동물 같았다. 그런데 호스피스에서는 최대한 당신께서 살아온 방식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가족들과 이 마지막에 집약된 시간들이 가족들로 하여금도 대단히 존중감을 표현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좀 훌륭한 가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최대한의 존경을 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친지, 그리고 익숙한 환경의 일환이겠지만 가족, 친구, 친지와 함께 이 부분은 참 어떤 분이 그 호스피스가 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이벤트를 허용하는 곳이 참 많은데, 아예 마치 환갑잔치처럼 마지막을 잔치를 벌이신 분도 있습니다. 직접 막걸리 드시고 당신이 아는 분들을 살아서 장례식을 하겠다는 식으로 다 부르다가 누구 부르고 한마디 해라, 이거 촬영해라 이렇게 하고 다 한번 멋지게 불러서 고맙다,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져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별로. 거기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다과를 했는데, 그때 불러주는 친구들, 또 오는 친구들도 너무 기쁜 거죠. 있는 상태에서 또 고맙다는 표현들을, 사랑했다는 표현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또 마지막으로 고통 없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그렇게 많은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원에서의 투쟁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존중을 하면서 좀 잠을 많이 자고 싶어, 아니 나는 좀 깨어서 힘들어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래에 맞춰서 고통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막연한 6개월, 4개월, 5개월
그 길이, 시간의 길이를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시간의 가치를 선택할 건지, 내가 그게 5분의 1을 줄은 한 달이라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뭐 최대치를 갖다 50%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까지도 안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삶의 질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의 선택과 또 삶이란 게 없는 생존 투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이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인 줄 아시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사전연명의향서라는 게 있죠. 정확한 구절은 이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 그거를 치면 가까운 병원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제가 잠시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저의 뜻에 반하게 중환자실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면 때로는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가족의 동의, 또는 전가족이라는 중에서는 손자까지도 성년일 때 받아야 되는, 외국에 나와 있으면, 또는 이 동의가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가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당신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이 지금 하나의 선택이 안 되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죄인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존중하듯이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또는 나의 가족의 삶을 주체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재입니다. 지난주에는 호스피스라는 곳을 통해서 웰다잉의 의미, 좋은 죽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에서 삶의 의미까지도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제가 호스피스를 촬영을 하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좀 작은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혼자 좀 번민이 심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경험이나 들어본 분이 있겠지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로 가는 830km 정도 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충동적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영구동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누가 버리고 간 신문을 봤는데, 신문의 주말판에 그 멋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이만한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거의 열흘 만에 티켓을 구해서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좀 오래 준비를 해서 오는 곳이더군요. 어떤 분은 뭐 2년씩이나, 또 어떤 분은 짧게는 6개월 정도 몸을 좀 단련하고 오는 곳이었는데, 저는 충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짐을 30일 동안 걷는 곳이다고 하니까 30일 분량의 어떤 짐을 가져가야 된다 해서 배낭에 큰 배낭을 사서 짐을 넣기 시작했는데, 떠나기 일주일, 사흘 전까지 보니까 28kg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이 저를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돈을 썼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돈을 쓰니까 그때 알게 됐는데, 등산용품들은 그 무게에 반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 5kg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kg대죠. 그래서 좀 짐을 좀 버렸는데, 제가 나갈 때 아슬아슬하게 20km를 넘겨서 출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통과해야 될 곳이 피레네 산맥이라고 제법 험합니다. 그곳을 20km 넘는 짐을 가지고
올랐으니 평소에 체력도 별론데 이틀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 27일 이 악몽처럼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게 하루 동안에 평균 25km 정도를 걷는데요. 많이 걸으면 40km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짐을 빼는 거였습니다. 버리는 거죠. 내일을, 홀가분한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씩 버리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버리냐면 치약도 반을 쭉 남들 안 볼 때 버리고 비누도 잘 계산을 한 뒤에 자르고 또 잘라서 요만한 몽당 비누만 남겨놓고 신발도 하루 동안 뭐 한 8시간씩 10시간 정도 걸으면 남은 시간들이 좀 비거든요. 새벽 3시 반 정도에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일상화로 신고 있었던 신발도 버리고 슬리퍼도 버립니다. 이렇게 다 버리는데 중간쯤 갔을 때 브루오스라는 데서 무게를 재보니까 15kg가 안 되더군요. 그럼에도 제 어깨는 문질러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발톱도 빠졌습니다. 3개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티아고를 도착해서 집으로 오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못 쓰게 된 짐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기념품도 좀 사갈까 싶어서 짐을 한번 다 펼쳐놨습니다. 막 잘 도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쓰지 않았던 짐들이 있더란 거죠. 대단한 분노를 했죠. 예를 들어서 판초위 무게를 재보니까 1.8kg거든요. 튼튼한 것도 샀습니다. 그 비를 한 번 왔습니다. 비가 와서 한 번 걸치고 있다가 오늘 못 걷겠네 해서 안 걸었습니다. 그 한 번 외에는 30일 동안 따라올 만한 가치가 없었죠. 비상상비약, 데일밴드 외에는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뭐 압박붕대까지 포함해서 별 종합병원을 들고 왔던데 하고 뭐 윈드 자켓 이런 것들이 안 쓰고 바닥에 뭐 나중에 비상시에 꼭 먹을 거라고 가져왔던 그 에너지바 같은 게 납작해져 갖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 발톱을 뽑아버린 주범이자 저를 대단히 힘들게 했던 얘들 꼭 필요한 게 내가 알았더라면 얘들을 피레네 300대부터 지금 여기까지 안 데려왔을 건데 나는 왜 이걸 어리석게 데려왔을까? 그때 좀 작은 각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그때 안다면 삶의 무게에 드러낼 만한 게 참 많을 거다. 더 나아가서 집중하고 나의 생존에 걸려있는 여행용품이 있다면 그거는 꼭 매달려서 꼭 들고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한테서 호스피스라는 곳을 가게 했던 제일 큰 동기가 아니었나.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갔고 결국 2014년까지 세월이 필요했던 게 그런 어떤 관념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 모연 호스피스라는 주 촬영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을 갔을 때 봉사자로서 먼저 자료조사를 하는 셈치고 활동을 좀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좀 가까워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봉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안 받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좀 했고 그 중에서 면도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기에 계시다 보니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면도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너무 깊죠. 이발소에서 옛날에 했던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막상 했는데 이렇게 몸을 숙여서 수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 한 30분이 걸리더군요. 그 사이를 다 한 번 하려 하니까 하고 나서 한 분이 손을 탁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개운해서 너무 좋아. 그분이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을, 이분을 어떻게 내가 촬영을 하지? 오늘 하루 이틀밖에 안 만났는데 저한테 심적인 데미지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6개월, 3개월 사시는 분들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할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컸어. 도망가듯이 안 갔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게 오늘의 여태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변화들에서 그러면 산티아고의 목적지까지 필요했던 짐처럼 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이분들은 어떤 짐이 긴요하다고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앞에 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 면도를 해줬던, 제가 해드렸던, 고맙다고 했던 그분의 말씀을 드리보면 나도 좀 덜 아팠으면 이런 봉사 같은 거 했을 건데, 저는 이틀밖에 안 하고 도망온 사람인데 저보고 너무 고맙다면서 이런 걸 좀 했더라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좋은 봉사의 기회가 있을 걸 알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조금 크면 그런 같이 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봉사가 당면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도 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 가장 긴요한 자리에 있는 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시간들, 봉사에 대한 입장, 또 하나는 사랑, 그 후회를 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표현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좀 애들 잡고 그럴 때 좀 많이 나들이도 하고 그럴 걸, 소풍 가고 그럴 걸,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왜냐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이 환자 면회를 오시는 보호자들의 반응이 그렇거든요. 주말이 되면 환자 면회객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방은 문이 닫혀 있고요. 어떤 방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환자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 분들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문을 열어놨고 확자지껄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면 복도 뒤편에 와서 아예 당신이 없는 것처럼 되게 무안해하면서 하루 주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정산이랄까요? 우리 연말 정산처럼 당신들이 베푼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막상 불교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아주 깊게 어떤 종교의 대상은 저는 아니고요.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가 되고 제 삶에 중심을 주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윤회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들, 또 화두처럼 저한테 물려왔었는데요. 그 고민을 가장 명쾌하게 풀어줬던 게 불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윤회란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지금 현재를 삶을 정산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봉사나 사랑으로, 자비행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적금이 더 많은지, 쌓아놓은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인지, 그거는 지금 보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야기 들으냐면 저는 마이너스 통장 같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잘났을보다도 어떤 주어진 것들 아닐까요? 주어진, 그게 복이든 무엇이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만한 뭔가를 했냐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주어진 뭔가를 누리고만 살아왔다면, 그걸 한껏 누렸다면 누린 만큼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볼 그 주말의 면회객 말고요. 그 다음의 생에 있어도 제가 어떤 시작을 하게 될지 너무 보이는 거죠. 그게 저를 되게 절박하게 만들었고, 그게 제 삶을 되게 크게 바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밑에는 또 시한폭탄이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정산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보면 마이너스라면, 나는 받은 것밖에 없다면 너무나 앞에 미래가 우울하게 고통스럽게 주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자비행을 안 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삶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저축일 것도 있고 사랑의 저축일 수도 있고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저는 되게 존중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자가 어떻게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 이렇게 살았다면 잘 사는 삶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한자로 이야기해서 복해쌍수라고 했거든요. 복을 짓는 것과 지혜해자, 지혜를 키우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서 하나만 해서는 수레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나가 이지러지면 오로지 복만 쌓아서도 안 되고 수행만 해서도 안 된다. 둘을 함께 갈 때 성장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서 되게 명쾌한 답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못 모르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봉사로만 살 수도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삶이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자기 내적인 성장도 같이 추구를 한다면 또 수행을 통해서 깊어진다면 두 가지 삶으로 통해서 어느까지 갔을 때 당신 다음이 너무나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앞에 지었던 복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저는 다음 생을 위해서 또 그 복밭을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혜의 복밭도 그렇고 또 정말 자비의 복밭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지어놔야지 안심하고 죽지. 안 그러면 불안하죠. 왜 이야기 들으냐면 호스피스라고 해서 그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제가 봤던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교대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당번이 돼서 저녁 9시가 되면 복도에灯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 끄고 병실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상근하는 간호사분들하고만 계시는데 그 일원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저 복도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폴대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폴대 소리가 별로 안 좋죠. 끽끽 하는데 걷는 소리도 되게 느리십니다. 이렇게 끽끽 하면서 저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섭죠. 복도 불도 하나만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 바로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려서 저기까지 가시는데 3시간 동안 그러셨어요. 가다가 잠시 앉으셨다가 소파에 또 일어서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터뷰를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고 찾아뵈서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괜찮다고. 잠이 안 오시나 보죠. 이랬더니 잠이 와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시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주무셔야죠 하니까 아니 그 집사람도 자고 집사람 자는 동안에 내가 가버리면 어떡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잠 깨 있어야 된대요. 당신이 일어날 직전까지. 그게 그 대표적인 불안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말로는 믿는다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처음 오는 게 그 불안이거든요. 진짜일까?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있죠. 특히 내세가 만약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게 그러면 다음 내세는 나한테 어떻게 준비되어 있지? 그걸 생각하면 더 무섭지 않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실 좀 내가 얻은 게 많고 베푼 게 적다면 너무 보이는데 죽기 너무 무섭지 않나는 거죠. 잘 죽으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 밖에는 안 그러면 끔찍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저는 지옥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현세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세는 일종의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 안에서 여러 기회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그 받는 가운데 너무 많이 까먹으면 그 업에 의해서 까먹은 걸 다시 돌려줘야 되고 고통을 통해서 돌려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베푼 사람은 또 그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고요. 그 자기가 성적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학교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성적이 너무 나쁘다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저는 이타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기적이 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저축을, 지혜의 저축을 해야만 우린 다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오늘 하는 여러 말들 중에 딱 하나만 있다면 내 사랑의 그 저금통에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나이도 그 저축할 시간이 조금 좀 줄어드는데 앞에 살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젖혀내고 경쟁하고 쌓아왔던 그게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을 이 남은 인생에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약간 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학교와 학교에서 주어지는 문제인 고통에 대한 이유거든요. 우리는 고통을 받았을 때 일단은 누구든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이라는 게 지긋지긋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오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바다라고 삶 자체가 왜 그런 고통이라는 걸 전제하고 삶을 바라볼까요? 더 나아가서 고통을 왜 주지? 왜 고통을 주는 걸까? 만약 신이 있다면 저는 이 고통이라는 부분들이 그 말의 표현 아닌가? 저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신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위대한 절대자가 우리를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뭐랄까요 자식으로 본다면 성장을 바라지 고통 속에 빠져들길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장의 전제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문제풀이 없이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빠져 있는 곳은 성장이 배제된 곳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곳은 현세란 곳은 오로지 학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고통은 당연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게 빠져 있다면 학교로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놀이터이죠. 놀이공원이라는 곳이죠. 놀이공원을 왜 계속 윤회까지 시키면서 살릴까요? 이곳이 학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유급생들이겠죠. 어떤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데 와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낙제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사람도 있네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숙제들이 있죠. 그 숙제를 잘 행한 분들은 학교를 졸업해서 이 현세라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주어지는 것을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서 어떤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를 막아낼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한테 어떤 숙제를 주는가로 다시 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나의 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안 풀었고 이번에도 안 풀면 또 올 것. 이런 고통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고통. 왜? 나는 50cm를 지난 생에 뛰어넘었는데 이번엔 성장을 위해서 나는 1m라는 것을 장애물을 설정할래. 그랬다면 그게 카르마를 넘어선 자기 스스로의 장애물이거든요. 그걸 넘었을 때 자기는 알겠죠. 내세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숙제를 잘 내서 잘 풀었네. 그래서 카르마의 형태의 고통이든 아니면 스스로 부여한 고통이든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는 대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숙제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갔을 때 죽음은 똑같이 맞이한다 하더라도 훨씬 덜 불안하게 그 죽음 자체가 단지 예를 들어서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되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밀도 있게 정말 베풀면서 잘 살았어. 그렇게 된다면 내세를 보장을 꼭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최소한 떳떳하게 강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일종의 아포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좋은 경구라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그리스 신전에 델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받거나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폐허만 좀 남아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주춧돌에 주어진 것을 선용하라는 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글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참 신기한데, 신전이고 신탁에 의해서 그 글을 받았는데, 신이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좀 신의 전지전능함을 만약에 표현한다고 할 때, 나의 뜻을 따르라든지, 내 뜻대로 살아라든지, 당신의 권능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을 건데, 주어진 거나 좀 잘 써.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문득 자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줄 생각은 안 하고 준 거라도 좀 제대로 하라는 게. 근데 이게 제 아전 인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 마치 저한테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던 경구인데요. 이걸 생각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과연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책을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유대인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의사 보조로, 당신은 의사지만 유대인으로서 보조로 있다가 막상 연합군이 오기 전에 이 의사를, 빅터 프랭클을 존중해주던 그 독일군 의사가 이제 떠나자고, 너는 데려갈게, 유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럴까 하고 돌아왔으려 했더니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몇몇은 이질 환자가 있어요. 그 이질 환자는 링겔만 제대로 좀 맞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맞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질 환자 4명을 구하는 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서 독일군 의사는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죽을 거야.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 왜냐하면 다른 마지막 남아있는 군인이 유대인 다 죽이고 갈 예정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 4명 살린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내 이질 환자의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야. 그렇게 하고 남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앞서 철수했던 그 군의관을 포함한 차들이 폭격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후에 연합군이 들어왔고 이질 환자도 살리고 당신도 살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남은 글 중에서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요. 단지 그 경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어떤 선택, 철학적인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주어진 걸 활용해서 누구는 나의 생존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실존을 의사로서의 나의 책임, 실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이 있고 남을 위한 삶이 있고 아니면 나와 남이 다 함께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것에는 그런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 들었냐면 자기 편향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선택이 하나가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내가 현재의 생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존에 대해서 고민해 있는 사람은 1대1은 아니지만 1대 0.5 정도로 함께 더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은 이 일이 작아져 있고
옆에 있는 이웃의 일이 더 커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존과 실존의 선택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꼭 수용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 선택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오냐는 거죠. 이 하나의 선택들, 두 번째 선택들, 그 선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회로가 형성이 된다거든요. 머릿속에. 내가 적어 먹으면 탁 훔쳐서 넣는 게 안심이 돼.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은 회로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훔치는 게. 남한테 주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런 회로가 형성된 사람은 그런 회로가 됐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반복된 행위들은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회로를 재설정할 단계에 왔지 않았나. 왜? 앞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달려온다고 너무 바빴잖아요. 생존 모드로 살아왔다는 거죠. 충분히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회로를 하나를 바꿔서 이타적인 삶, 지혜로운 삶으로 앞에 쌓아놨던 마이너스 통장을 다 탕감하고 더 나가서 큰 저축을 해서 가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그 회로 바꾸기,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루에 하나의 선행을 한다든지, 이걸 저도 제 선배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한 5개 정도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정말 그 집에 가다 휴지라도 하나 주고 갔던 게 하루 하나 선행의 회로였는데요. 요즘은 그냥 일상에서 차가 있으면 비켜주죠. 라부터 해서 그걸 안 세게 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회로 만들기에 시작이 돌입하면 일상들이 되게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지? 이 사람은 나한테 뭘 도움이 될까?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회로가 형성되면 나는 오늘 뭘 좀 해주면 오늘 5개를 다 채울까? 이 사람한테 할까? 이 사람한테 할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그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형성이 됩니다.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될 거고 그 사람의 삶이 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인도인들의 일종의 지혜인데요. 그 인도에서도 힌두교 중에서도 브라만 중에서도 5%만 지킨다고 하는데요. 삶의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눠서 처음에는 학습기라고 배우는 시간, 태어나서 자기를 키워내는,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집가자에 머물주자 해서 가정을 키워내고 주변의 사회를 키워내고 직장을 가지고 또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죽이라는 시간을 가졌다면 세 번째는 이렇게 임석이라고 하는데요. 숲을 임자, 머물 숫자에서 숲속에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기 수행하는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기 또는 유랑기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신을 만나는 일종의 호스피스 같은 공간이겠죠. 실제 바라나시 같은 성지에 가면 이런 그 마지막 단계 신앙기나 유랑기를 위한 아슈람이 따로 있습니다. 연세가 대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이 하루에 여러 시간을 나눠갖고 기도를 하고 아주 정갈한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걸 제가 인용을 하냐면 우리들한테서는 산업사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산업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버님께서 그런 아버님이 한 번은 이제 여든이 한참 넘으시고 나서 좀 어떤 작은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알고 보니 한우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곳에 얼마 없는 그 돈을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죠. 그런데 왜 그걸 하셨냐고. 우리 자식들이 다 이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아무도 의탁을 하지 않는데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살아 했을 때, 그래서 자식들한테 더 나눠주고, 그게 당신께서 살아온
당신 세대의 어떤 삶의 태도인 거죠. 사람 구실을 하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논리란 거죠. 인도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못 사는데 삶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중간을 살았으면 그 뒤는 손을 떼고 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까지 가야지 완성된 삶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도 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산업사회에 쓰던 사회적인 인간으로 쓰던 doing, 뭔가를 해내는 것들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재밌게도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휴먼 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종족으로 휴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휴먼 빙이라 하잖아요. 인간. 인간이란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doing 해야지 휴먼 빙인 게 아니라 그냥 빙만 해도, 존재만 해도 우리는 인간이란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존재에 큰 의미가 있다면 그냥 우리는 뭔가를 행하고 뭔가의 업적을, 뭔가의 돈을, 생산성을 이 높이는 이 단계를 하나를 좀 제쳐야 될 단계가 아닐까. 특히 어떤 나이가 드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더 하늘과 또는 신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벗어 던지는 순간 우리한테는 보다 많은 시간과 오히려 더 해야 될 게 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doing이 그 앞에 걸 벌충하기 위한 doing으로 또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자신을 존중해주는 존재로서 그냥 나 자신을 바라만 봐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앞에 논리들은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당신들의 나이가 어디에 위치했든 그런 계획하에서 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충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은퇴는 언제, 나의 그 다음은 얼마를 벌어야지, 이거는 앞에까지 살아온 관성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현재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 앞에는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까지 만든, 그리고 저희 관심도 좀 영성이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현세에서 보면 해가 떠 있으니까 햇살에 가려져서 하늘까지만 보이는데 우주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주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햇살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거죠. 이 광대한 우주는 항상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성이란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란 이 물질이란 이곳에 화려함에 갇혀 있으니까 햇살에 의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본질이란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은 이 육신과 이 물질을 그걸 넘어서 있는 영성에 대한 추구를 지향하고 있죠. 특히 우리 몸으로 이 삶을 이까지 끌어왔다면, 그런 연세에 드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또는 영성으로 깃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남들보다 쇠약한 이 몸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몸의 눈이, 입이 닫히는 이유들은 그 내면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주제넘게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저희 깨달음은 순수하게 죽음이란 질문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좀 당돌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라도 좀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면, 제가 부탁드린 것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혁명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인연이 다시 오겠냐는 생각이란 거죠. 법정 스님께서 쓴 책 제목이
일기일회라는 걸 제가 수업 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니 집중해서 나도 집중하고 여러분도 집중하자. 그와 같이 제가 어줍지 않게 드린 이 말씀들이 한 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네. 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삶, 삶을 통해서 배우는 죽음.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죽음 자체가 저한테 우습게도 삶의 목표처럼 됐는데, 이 삶 자체가 완전한 소진되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미련이나 욕망이 없이 완전히 소진되는 삶, 표현하자면 촛불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리는 삶, 이게 제가 꿈꾸는 삶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각자